가계빚이 사상 최대라. 정말 무서운 게 옵니다. 좀 섬뜩하죠? 예. 실제로 정말 무서운 게 올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전분기 대비입니다. 3분기 그러니까 7월, 8월, 9월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액을 보면요. 와, 적지 않습니다. 14조 3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최고치라고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어째 보면 말입니다. 어째 보면 14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는요. 예.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보는 숫자라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추세선을 보면요. 섬뜩섬뜩합니다.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1분기 17조 4천억 원이 늘어났었어요. 이게 가계신용이라는 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외상매출이 판매신용이라는 말은 쉽게 해석하면 외상매출을 합쳐보니까 17조 4천억 원이 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1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까지는 10조 3천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와우. 이렇게 떨어지니까 딜레버리징, 부채 축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경제를 더 건실하게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2분기에 9조 5천억 원이 늘더니요. 급기야 3분기에는 14조 3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게 지금까지 어떤 예상과 달리 가계신용,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두려운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저는 도래할 수 있다고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놀라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1875조 6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전분기 2분기에 1862조 8천억보다는요. 14조 3천억 원이 늘어서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그동안은 말입니다. 2022년 1867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나다가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2023년 1분기에는 1853조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2분기에 1862조로 그래도 2022년 말보다는 떨어졌다가 이번에 3분기에는요. 1875조 6천억 원으로 2022년을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죠. 가계부채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도요. 28.7% 416조 8천억 원이 늘었었거든요. 1450조 8천억 원이 1862조 9천억 원이 될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급속도로 늘었어요. 급속도로. 2017년 8.1%에서요. 2018년에 5.9%, 2019년에 4.1%까지 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니요. 2020년에는 8.0%. 장난 아니죠.
2021년 7.8%. 거기에 비하면 2022년 0.3%로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2023년에도 줄어들 거라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쉽게 말하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채가 주로 말입니다. 가계대출에서 11조 7천억 원이 늘었고요. 판매 신용, 외상매출입니다. 외상매출에서도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둘 다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가계대출은 11조 7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주로 말입니다. 주로 전분기 대비해 보면 11조 7천억 원이 그동안의 최고 수치입니다. 그동안에 2023년 3분기에 1759조잖아요. 59조 천억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계대출도 이게 뭐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물론 말입니다. 가계대출이 통제 방역을 했던 2년 1개월보다는 약해요. 2020년에 8.5% 늘어나고요. 2021년에 7.7%보다 늘어나는 것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약하기는 해요. 분기당 늘어나는 게 0.6%, 0.7%니까요. 그렇지만 2022년에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던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 아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빚내서 집사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실제 예금은행의 증가액을 보면 10조가 늘어나고요. 비예금은행 취급기관에는 4조 8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보험사나 캐필탈은 6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예금은행에서 10조가 늘었는데 904조 5천억 원이 됐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늘죠. 기타 금융기관, 보험사나 캐피탈사죠. 530조 8천억까지 늘었는데 6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로 나눠 보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은 17조 3천억 원이 늘었고요. 기타 대출은 5조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049조 천억 원, 역대 최고입니다. 기타 대출은 710조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까지 올라가면서 2분기에 14조 천억 원, 그리고 3분기에 17조 3천억 원이 늘어나면서요. 시장에는요 대혼란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온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첫 번째 오는 것이 말입니다. 17조 3천억까지 간다는 것은 집값이 또 말입니다. 덜썩덜썩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분기까지는 덜썩덜썩했어요. 지금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집값의 방향이 지금은 가라앉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표들은 그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2021년 1분기에 20조, 2분기에 17조 3천억 원, 2분기 17조 3천억하고 비슷하잖아요. 3분기 20조 7천억 원, 4분기 13조 4천억 원, 2022년 1분기 20조 4천억 원. 이때가 말입니다. 2021년 1분기에서 2022년 2분기까지가 사실 집값이 폭등한 시기거든요. 지금 그때처럼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혼선이 결국은요 집값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온다,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주변에서는 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외상 매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2023년 3분기에 116조 6천억 원이거든요. 판매 신용이라는 게 외상 매출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요. 외상으로 가져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두 번째 무서운 게 온다인데요. 지금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외상 매출을 가져와서 이게 뭘 제품을 가공해서 팔 수 있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판매 신용 잔액이 늘어났다는 것도 충격이 됩니다. 2017년에 80조 8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 117조 7천억 원이거든요. 2023년 3분기에 116조 6천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외상 매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저는 당연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이 세 번째는요. 결국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률이 안 그래도 꼬꾸라지고 있는데 빚이 많으면 소비를 그만큼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지죠.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96%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2% 이하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말입니다. 집값을 들썩이게 만든다든가 외상 매출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맞는다든가 결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소비를 안 하게 되니 우리 경제 전체에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진짜 무서운 게 온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악의 무서운 게 온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말입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잖아요. 사상 최대로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어째 보면요.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저성장의 어떤 깊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게 깊어질지 얕아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는 깊어진 상태다. 이게 길게 오랫동안 가면 경제적 고통은 그만큼 커지고요. 길게 오랫동안 가는 사이에 당장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고요.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가게까지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영업자가 660만 명 되잖아요. 이게 비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봐서 그러면 그들의 부채가 만약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의 어떤 상태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나 못 갚겠다 하면서 이게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한 위기라는 아주 극단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무서운 게 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말입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표는요.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부채에 짓눌린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과연 어디까지 좋아질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씀 반드시 강조해 드립니다.